자, 이번 시간은 조세 총론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 문제 보시고 뒤에 남아있는 한두 개 주제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조세 분류라고 해서 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자, 세목 분류하는 거 보게 되면 국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가 있었고요.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래서 원, 투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원 해서 취득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세로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도세로서 이슈가 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시군세로서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26회 A형 6번 문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방세법상,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골라라? 구세를 골라라 라는 취지가 될 것이고요. 특별시세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원 하나 들어가죠. 취득세.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야? 바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이제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지방 소비세 이런 것들은 전혀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배워왔던 걸 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빼게 되면은 결국은 등록면허세 등이 주요한 쟁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교재 4페이지 바로 조세 분류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독립세, 부가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슈,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이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검토하게 될 게 1번 문제죠. 25회 때 나왔던 문제래요. 그래서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 취득 단계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뭘 찾아야 돼요?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제거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유 단계 뭐가 있어요? 재산세 하고요. 종부세. 기억하고 뭘 제거해야 돼? 디귿을 제거하면은 최소한 기억 디귿은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을 다 제거, 기억이나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인지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요. 인지세는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그게 양도소득세 할 때도 인지세 내야 되고요. 취득세도 바로 인지세 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 단계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보유 단계나 양도 단계 아닌 그걸 제거해 가는 식으로 자,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0회 때 문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보유 단계를 찾아서는 절대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 요거 없지요.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유세, 지방소득세 등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전부가 답이 되는데 분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일단 두 개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건물 갖고 있으면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거 낸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 개인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소득세는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두 단계에서 나타내는 세금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갈 때도 똑같은 논리 구조야. 무조건 뭐라고요? 바로 취득 단계 제거해 가는 거, 양도 단계 제거하는 거. 근데 자, 지금 보유 단계에서는 자,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보유 단계 그리고 어디에서 바로 양도 단계 두 군데서 다 내는 세금이 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항상 거꾸로 봐야죠. 문제를 보실 때 보유 단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거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제거해야 된다. 요렇게 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주제 가지고 문제 검토하면 자,
납세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한 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특이했던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는 게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렵게 나왔던 게 주민세 7월 1일 되게 되면 재산분이든 균등분이든 주민세는 7월 1일 돼 살아있으면 어떻다? 주민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볼까요? 6페이지 밑에 이제 보니까 29회 때 나왔던 문제 어려웠어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주민세 나와 있죠. 자, 종업원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매년 7월 1일이라고 해서 1번을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뭐라고 했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설렁설렁 보셔야 돼. 소득세는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안 돼. 그날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니까 12월 31일이 끝나는 때. 그 이런 얘기고 그냥 지문 그대로 가게 되면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그럼 재산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예답하는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소득세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겠고 5번 자동차세 별걸 다 냈어요. 그래서 매자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에서 이걸로 이제 조세 총론 파트가 30회 되면 두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조금 까다롭게 구성이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뒤지게 파자니 양이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은 요 정도 준비하고 가실 것 해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 문제 29회 때 문제는 소득세가 포인트야. 소득세 두 개 나와 있죠. 2번, 4번 제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뭐라고요? 매년 6월 1일 해서 2, 3, 4 제거하는 방식으로 결국 1번, 5번 중에 찍는 방식밖에 없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살아있으면 어떻다? 7월 1일까지 살아있으면 인두세 살아있다고 세금 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자 이렇게 7페이지에 납세 의무의 소멸에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외워서 풀어야 돼요. 취납시제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기억번 보니까 충당이라고 하는 거 납부 충당 나와 있죠. 그래서 납에 해당이 되겠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시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법인 합병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됐을 때 외운 대로 대입해야 돼. 취납시제 부가 취하 부분 취소 없고요. 납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이 있고요. 제척기간 만료. 법인 합병 상소. 예, 죽어서도 세금 받아냅니다. 해서 죽어서도 세금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어디서 그 얘기를 주로 했더라. 자, 등기법 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다? 상속의 문제가 있고 법인 하나가 죽게 되면 어떻다? 법인 합병의 문제로 해서 상속과 법인 합병은 같은 개념이다. 세금 안 내고 죽어도 끝까지 받아내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한테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벌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도 안 내고 주고받자 어차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인이 그 부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해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 그래서 자, 이 문제 나왔으면 우리가 준비하실 게 뭐가 되겠어요? 제척기간 얘기 항상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가면 지문 하나 나와 있나요? 자, 보니까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라고 해서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가 매개가 되면 얼마? 10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취납시제 나왔으니까 좀 주의하실 게 제척기간 좀 어렵게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척기간 하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과세 처분 관련해서 신고납부란 주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알아서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가산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었었고 부정행위, 사기 등이 매기게 되면 100분의 40. 한편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것만 자꾸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원칙 100분의 20, 사기 100분의 40 이거 밑줄로 그어져 있고요. 나머지가 색깔 입혀져 있죠. 이거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색깔 입혀진 건 보지 말란 얘기라고요.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핵심 지문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틀렸죠? 100분의 20은 하나밖에 없었죠? 무신고 가산세. 찾아보지 마요. 찾아보지 말라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이게 틀리든 맞든 무신고 가산세가 되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요? 흔들어주는 그런 지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겁나 복잡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100분의 75 어쩌고 저쩌고 쭉 복잡한 계산식 해서 요거는 옳게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출문제 27회 A형 1번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100분의 20, 답 1번 끝나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만 출제 이슈가 된다고요? 아니면 뭐 다 외우고 싶으면 외우던가. 뭐 공부가 좋아 죽겠다는데 외우려면 다 외워보던가.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일 없이 그냥 다 외우는 사람들 있어. 뭐 어떻게 자기가 그걸 외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자기 수준 그렇게 모르나요? 못 외워요 절대로. 저 4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벌써 7년째 돼가는구나. 못 외운다고. 이게 세법 하나만 할 것 같으면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 근데 골고루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 하나로 몰빵하시는 거야. 이 문제 나왔어요. 지금 몇 회 때 나왔었죠? 이게 보니까 27회 때. 그럼 앞으로 나올 게 뭐겠어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9년 전에 나왔었다고. 가산세 관련해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주제가 출제가 됐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7년 만에 나왔던 것이 무신고 가산세가 출제가 됐다고. 물론 중간에 요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 무신고 가산세를 갖고 답을 뽑았어. 그럼 뭐 초과한 과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거 아니야. 마지막 제일 다 외웠다고 쳤을 때 마지막 생치에 뭐가 된다고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걸 일 없이 다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 가산세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신고 납부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납세 고지세 송달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외워달라고 했던 거 다른 다 빼버리고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 분군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라고요?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뭐라고요? 곤란한 경우. 분권 14일. 분권 나왔으니까 이제 준비할 게 뭐야? 14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관련 기출문제로서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회 A형 14번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1번 끄트머리 봐야 돼.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지문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번 거부한 경우, 5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4번. 수령을 거부했다 이미 도달한 거죠? 수령을 거부했다 이미 도달한 거죠?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잖아요. 도달이 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도달. 수령 거부했다고 하면 당연히 도달한 걸로 봐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래요. 그걸 읽으시면 안 돼. 특히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만 딱딱딱딱 끊어가시면은 오히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곤란 얘기가 지금 3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느낌 딱 받는 게 뭐냐면 곤란 3개 나와 있으니까 아 얘는 세트가 뭐다. 3개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럼 물 반 고기 반이 되는 거야. 찍더라도. 근데 이런 지문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그 얘기에 취해서 그냥 다 모를 얘기 들으니까 보면 볼수록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렁에 빠지게 되면 몸부림치게 되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설렁설렁 가시는 방법. 세법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근건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문이 뭐라고요? 14일. 공고되면 어떠다?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듯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왜? 과거의 문제들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삼아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등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설명드릴 때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가산금은 지금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다. 가산금. 지방세의 경우 30만 원 미만이면 어떻다? 중가산금 부과하지 아니한다. 딱 요거. 요것도 이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국세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주로 지방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 어떻다? 자, 이것은 지방세 30만 중가산금 부과하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이제 작년에 좀 새로운 문제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좀 새로운 문제들이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볼까요? 이 신청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어떻다? 이 신청할 수 있고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됐어요. 그런데 중요했던 쟁점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체 묶어서 봤을 때 이런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거나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숫자 외우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교재 가지고 작년에 좀 이제 엽기적인 지문들이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자, 답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답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신청 등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박스 딱 쳐놓고 동그라미 5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하나의 처분은 이 신청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종류가 뭐 있어요. 통고 처분 뭐 이런 것들. 또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 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또 과태료 부과 등등 나와 있죠. 옆에 지문 한번 보십시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할 수 없다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할 수 없는 것만 예시를 하고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세요?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거기 5개 있잖아요. 5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5개를 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말로 해 5개를 제외한 처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통고 처분 등등등은 어떻다?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패턴의 문제라고요. 더 중요한 거 이건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제일 앞에 나오잖아. 소리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식으로 간다고. 기승전결, 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등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하여튼 법정 구조 설명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거기 이제 그 이의신청의 대리 얘기 나와 있죠. 변호사 등하고 배우자 등 나와 있죠. 제목만 체크합니다. 이의신청을 지금 납세자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 변호사나 배우자 등도 다 이의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재 넘어가서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자, 지금 안 되는 거, 취하라고 하는 건 다 할 수가 없다.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취하. 비슷한 것이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게 뭐 있었죠?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민법에서 계약 체결 대리권을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했다. 그럼 대리인이 다 할 수 있었죠.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근데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을 얻는 건 안 된다. 자, 이의신청 대리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이런저런 이의신청 관련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 따로 특별한 수권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자,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 처분 자체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할 수 없다. 이건 따로 특별한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날짜 쭉 나와 있죠? 날짜 나와 있고요. 그럼 집행부정지 오른쪽에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본문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30일, 90일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좀 이따 지문 체크해 드릴 텐데 이걸 쫓아가시면 말려버린다고. 그죠? 왜 이렇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답은요,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수틀리면 법원에 가서 바로 어떻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가지고 이제 볼 텐데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흘려보내셔야 돼.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이런 사람들을 어떻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본문이 그 앞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1천만 원 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등만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지문 지금 16년 만에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칠 이런 게 중요한 쟁점이 안 된다고요.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3번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를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수틀리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 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바로 뭐로 갈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틀렸네 얘도. 4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는 것부터 90일 내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결과 나오면 90일 내. 행정심판은 기본이 90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제 추석 명절 전날 요거 하고 했던 이유 자체가 딱 90일 채우려고 날짜 시간 끌려고 요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신청 등에 대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결정할 날짜가 그냥 무제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언제 기본적으로 90일 내 결과물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안 알려주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 결정 기한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과정이에요. 과정이라 과정. 대리인도 마찬가지고 다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 6번 심사 청구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뭐 특별한 어려운 얘기 아니겠고요. 자,
자, 아예 법적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각하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부적법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내용이 없다. 즉 과소원청이 잘했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7번. 자, 그 청구기간의 특례인데 그냥 길으니까 안 볼 거고요.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가서 이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면 답이 2개가 나와 있죠. 8년 동안 2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1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앞년 재산에 대해서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앞년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왜 답이 되는 거냐면 자 보십시다. 집행 부정지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해도 낼 세금 어떻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낼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자 30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이겼을 때 너 잘 걸렸어. 확 그냥 바로 공매 처분을 그 다음날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30일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빨리 세금 내라. 이 얘기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이의신청에서 제외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리인 얘기 쭉 나온다고 다 하고 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나온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억울하면 뭘 하면 되는 거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부정제 원칙에 따라서 낼 세금 내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답이 되긴 했지만은 제일 뒤에 있는 주제라고. 지금 소리를 보면 제일 마지막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자,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없다 틀렸다죠? 그래서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냥 이제 법 공부를 하면 상식의 문제야. 행정심판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20년 넘었습니다. 폐지가 된 지. 그러니까 지금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은 행정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진짜 공정한 어떤 판결을 받고 싶으면 어떻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마찬가지. 이걸 다 알았을 때, 법적인 의미를 다 알았을 때, 이걸 다 외웠다고 쳤을 때 이런 관계없이 바로 모독할 수 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나는 행정청을 못 믿겠다. 같이 다 작당을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법원의 판사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겠다.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두 개 답을 보시라고. 앞에 수많은 내용을 보통 외우려고 하신다고. 아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좋아요. 문제가 좋다는 게 뭐냐면 진짜 이 과세청구에 대한 불복 이런 개념을 얼마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이 날짜 이런 거 막 외우느라고 막 미쳐버려요. 아니라고요. 집행부정제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외 특례조항으로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의신청 등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잖아요. 제일 유력한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가 답이 될 거예요. 또 설마 또 내겠어요? 또 내도 몰라. 왜? 30회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 얘기를 했다고. 작년에. 그리고 30회 때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명제가 그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숫자 30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뽑았던 지문이 뭐라고? 23회 때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냈다고. 감 잡히세요? 아니.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를 또 낸다 한들 작년에 사이드로 나왔던 지문이라고요. 제가 보기엔 제일 유력한 답이 얘예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내겠어요? 박스, 기역, 니은. 아니 지문을 그대로 내서 60일까지 하면 너무 티나잖아. 없어 보이잖아. 지난번 문제 베낀 거 완전 티가 나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0일까지 기역,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박스 하나 더 만들겠지. 2개쯤 해갖고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을 지방세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나올지 제가 잘 몰라요.
그걸 알면 내가 점집을 차린다고. 433-24145 이런 식으로. 빨리 따라해봐. 433-24145. 근데 제일 중요한 건 A형인지 B형인지를 알려줘야 돼. 번호 다 외워갖고 갖다 주면 A형을 외워갔는데 갑자기 B형이 문제가 나와.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A형, B형 자기가 선택 못합니다. 앉은 자리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A형 번호를 다 외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B형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주제에서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개념들이 제 멋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아까 가산세, 가압면제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일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중가산금,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라서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16년간의 출제였는데 대학 교수들이 문제 구성할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제일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더럽게 안 믿는 눈빛, 이거 좀 부담스러워. 아니, 제가 이걸 공부를 쭉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고. 이게 루틴이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우리 수험생들은 일 없이 30일, 60일, 이신청 이거 뒤지게 막 쳐 외우고, 저도 옛날에 교재 작업할 때는 이거 다 날짜까지 해서 차트까지 다 넣어놨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이런 숫자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다 보니까 법의 맥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가끔 엽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80% 이상은 법의 맥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뒤에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 이슈.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봐야 되죠. 자, 조세 채권의 우선 확보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작년에 나왔던가? 작년에 30회 때는 지금 보니까 총론을 해서 세 문제로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보통 총론을 해서 한 문제 내외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엔 세 문제로 나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자, 일단은 얘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이 문제 나오기 전에도 요것들은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세법에서 하나, 둘, 세 문제인가 답을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22회 이때도 여기서 계속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이제 가십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자, 요 얘기는 한번 우리 학개론 공부할 때 주택연금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노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형태. 그래서 그거 다 쓰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아무리 많이 쓰고 돌아가셔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은 게 이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사람을 저당권자로 해서 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쳤을 때 이게 1순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선순위로 배당을 꼭 받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납세의무가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다 변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뭐냐면 바로 보유세 대표값, 자,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라고 하는 것. 자, 이것,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체료,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공매 대가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하게 된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어떻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고요. 전체 순위에서 이 세금이 3순위가 그래.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리고 아까 건물 짓게 되면 소방서 이용해야 되니까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가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죠? 이런 세금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더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게 설정이 먼저 돼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징수할 세금이 뭐라고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럼 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가 뭐가 있었죠? 종부세라고 하는 거. 종부세가 어떻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도 있는데 이건 뭐 포인트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아까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중에서 따로 공부했던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다?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납세무가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그래서 주택연금 얘기할 때 가장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걸 안 내가지고 경공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나중에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가 성립했다 할지라도 어떻다? 그 부분은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받게 된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서 논의 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조세채권의 우선 확보. 저당권, 사인에 의해, 사인은 뭐든 공인이든 간에 바로 저당권 혹은 전세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우선 변제를 받는 거, 이게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다시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심, 재산세는 같이 세트가 뭐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뭐야?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게 저당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 경매 이루어졌을 때 등기세 순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라는 민법상의 개념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다? 얘보다도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징수순위라는 주제를 볼까요? 조세채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암년 조세채권, 교부청관 조세채권. 그래서 제일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압류한 조세채권,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교부청구. 용어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압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공매에 붙여버립니다. 압류 등기는 보통 지자체, 국가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그 가압류는 돈 받을 게 금전채권. 동그라미. 가압류할 때 동그라미, 가압류에 동그라미 이 압류라고 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요거 소송 걸었는데 이 새끼가 중간에 세무자가 팔아버릴까봐 못 팔게 태클 걸어놓은 거, 요걸 가르쳐서 가압류. 압류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같은 거 받을 일인데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그때 어떻다? 압류 등기를 해서 권리를 보존을 합니다. 그러다 치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담보가 있는 조세권. 이런 얘기야.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안인데, 얘가 지금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치면 압류해야 되죠. 세금 안 내니까 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류 등기한 다음에 공매 붙여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매를 붙이면 국가지자체 뭐 특별히 좋을 거 없죠. 세금 받아내는 건 좋은 건데, 특별히, 이 새끼 세금을 안 내네? 한번 너 엿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 사람이 납세무자 얘기를 하는 거야. 미안한데, 내가 이 사정이 좀 어려워서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보물로 저당권 설정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 설정하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융통을 해서 갚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종부세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한다고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하십시다. 종부세 받아내려고. 자, 이래서 얘가 일단 순위가 일단 1순위 딱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가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두 번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세금 받을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세금 안 내고 있네? 그럼 뭘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겠죠. 아, 돈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압류 등기를 하는 거야. 압류 등기를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공매를 붙여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다 치고. 세 번째. 지금 압류도 안 했고 한데 또 돈 받을 지자체, 다른 지자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매할 때 나도 거기 배당해달라라고 청구한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얘가 세금을 여러 군데 안 냈다고 치고.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다? 공매가 진행될 때 나도 달라. 나도 돈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제일 먼저 성립을 했잖아요. 그죠?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먼저 성립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별개의 문제로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 세금 받을 게 있어 안 내니까 압류했다고. 그럼 먼저 누가 침을 발라놨어?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침 발라놔서 내 거. 나중에 공매 붙여가지고 내가 이거 받을 거야 라고 침 발라놨다고. 그 침 바른 애가 먼저 먹고 우선 배당하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압류한 조세채권. 이번에 칼부림하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중에 줄 서서 나도 돈 받을 게 있는, 나도 세금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교부 청구. 내용 간단해요. 내용은 너무나 간단, 순서에 따라 가는 거니까. 제일 먼저 침 발랐던 애가 뭐야?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두 번째 지금 칼부림 하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 자, 압류한 조세채권. 세 번째, 나중에 줄 서서 나도 받을 돈이 있는데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그러니까 얘가 이 부동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받을 돈이 500이다. 그럼 500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이 700인데 그 중에서 얼마? 나머지 500 주고 교부 청구했어도 받을 게 없으면 나가리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된다고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 29회 때는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요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순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의 순서로 징수되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되셨어.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금은 몇 개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세금을 이제 공매를 붙였다 하십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문제가 돼요. 체납 처분비라는 게 제일 먼저 징수가 됩니다. 공매 붙이려고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돈부터 배당을 한다고. 그 다음에 세금 받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야? 가산금, 연체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받을 세금이 만약에 120만 원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요? 세금 자체가 100만 원. 만약에 가산금이 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를 공매를 붙이려면 돈 들어갔겠죠? 5만 원 들어갔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25만 원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먼저 배당되는 순서가 뭐라고요? 5만 원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세금 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요? 연체료인 가산금을 넣다 배당을 한다.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우리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담보물권 있게 되면 경매 또는 공매 등이 들어섰을 때 어떻다? 그 먼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가장 기본, 재산세랑 같이 연계되어 있던 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얘부터 먼저 징수하고 저당권,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배당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종부세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석하면 종부세에서 뭐가 나오겠어?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도 넣다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게 된다. 이것도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한편 조세채권 간의 순서를 검토하면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은 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리고 나중에 줄 서서 따라왔던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로 배당을 받는데 그때 각각의 조세채권도 구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일단은 세금 자체가 있을 테고 뭐가 있다고요? 가산금이 있다고. 그럼 세금하고 가산금 중에서 먼저 뭐부터 충당한다? 세금부터 충당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다? 가산금. 그런데 공통적인 요소. 얘들보다 훨씬 빠르게 제일 먼저 배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체납처분비. 경매, 공매에 부채했던 그 금액. 이걸 얻었다? 가장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별거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두 문제인가? 두 문제, 세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 중에서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 징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처분비 1순위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이해되셨죠? 체납처분비가 경험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배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저거 다 떠나서 체납처분비. 경매 부친 금액. 그거부터 먼저. 법원이나 그 뭡니까? 여기서 경매나 공매를 이 돈 안 주면 안 해준다니까? 노가다 비용은 줘야지. 다른 건 총액이 부족해서 뭐 나눠주고 못 나눠주고 몰라도 최소한 노가다 비용은 줘야지. 그러니까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 배당이 된다. 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가서 볼까요? 16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우선 징수한다.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보다도 어떻다? 우선한다. 해서 지금 이제 원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하면 담보물권은 전환되고요. 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자, 담보물권처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얘기고요.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 상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에 매각해서 그 매각 때문에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 채권보다 취득세가 우선 저당권에 따라 담보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이거 맞죠? 취득세는 우선 변제받는 조세 채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한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어려웠던 문제. 자, 가볼까요? 종부세.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얘는 해당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취득세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을 수 있고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이니까 선순위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죠. 세 번째, 등록면허세 상관없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나와 있네요. 모르겠고요. 종합소득세는 나중에 소득세 일종입니다. 소득세 일종으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재산세랑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재산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특정 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 부과되는 뭐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다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라서 무조건 뭐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고 한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테고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면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아까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테고 종부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자, 종합부동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나요? 지역자원 시설세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문제도 맥락 자체가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자, 답이 두 개나 있네요. 17페이지.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에 우선하다. 틀렸죠?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먼저 성립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압류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해서 자, 요걸 29회 때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2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 우선한다. 강제집행 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같은 얘기입니다. 노고단 비용이라고 팔고 이런 비용 당연히 세금보다 우선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이 된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가산금은 연체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 어떻다?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서 지금 요 얘기까지 해서 지금 조세 총론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요거 아주 괜찮아요. 벌써 지금 8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나 출제 상당히 많은 주제 구성이 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취득세부터 이어가겠습니다.